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제 영천시장의 생품표사로 나온 형인엽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냥 무공천으로 끌고 가는 거는 뭐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청정먹는다는 얘기고 하니까 뭐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거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이 안 하겠다 했던 거고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또 새누리당이 하다 보니까 교묘하게 맞짱뜨면서 새누리당은 빠져나가잖아요. 책임 전가 안 하고 뭐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새정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같아요. 뭐 혼자 독자적으로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보다 그게 민주주의 아닐까 생각하는데 난 새정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국민한테도 물어보고 당원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게 새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서민들이 좀 더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조그만 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영천시장에서 만난 형인엽 씨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새정치 민주연합 여론조사 관련해서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가 보기 좋고 그게 바로 새정치라면서 응원의 소리를 내주셨네요. 네,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민들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기억하십니까?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였지요. 보내주신 분들 의견 몇 분 볼까요? 6562님께서는 네,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글로 쓰여진 기사들보다는 후보들이 본인이 직접 공약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누굴 찍어야 될지 확고해지죠. 라고 적어주셨네요. 3358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는데 공중파 방송은 무관심 속에 관심을 끌어내는 힘이 있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먼저 스포츠 소식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석민 선수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뛰기로 돼 있었는데 데뷔전에서 아주 성적이 좋지 않았네요. 네, 좀 최악의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윤석민 선수가 지금 현재 그 볼티모어 사나이의 트리플 A 노포크 타이거즈 소속입니다. 오늘 애틀랜타 사나이의 마이너리그 팀하고 이 홈경기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2와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서 무려 피안타 11개를 기록을 했고 네. 볼넷 하나에 9실점,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네. 삼진은 1개도 잡지 못했는데요. 네. 경기에서 이제 시즌 평균 자책점이 34.71이 됐습니다. 팀이 5대10으로 지면서 윤석민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는데 사실 그 1회에 윤석민 선수가 이제 첫 타자부터 2명 연속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출발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좌전 안타 맞은 뒤에 4번 타자한테 투런 홈런 맞으면서 1회에만 2실점했고요. 그리고 2회에는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직구 위주로 승부했다가 집중타를 당했는데요. 윤석민 선수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그 입단하고 나서 충분히 시즌을 준비를 하지를 못했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건데 네. 하지만 이 첫 경기에서 최악의 피칭을 하면서 메이저리그로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적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뭐 또 심기일전 해봐야죠. 네. 예. 자, 프로야구 소식 전해주시죠. LG와 롯데가 5시간의 연장 혈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그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LG 경기가 열렸는데요. 연장 12회까지 2대2로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네. 끝났습니다. 경기 시간은 정확히 5시간 4분이 걸렸고요. 네. 뭐 당연히 올 시즌 최장 시간 경기 기록이 나왔습니다. 두 팀 합쳐서 장단 19개의 안타, 그리고 28개의 삼진이 나왔는데 LG 어제 선발 유재국 선수가 6이닝 2실점 탈삼진 9개, 또 롯데 선발 장원준이 6이닝 2실점, 둘 다 굉장히 호투했습니다. 네. 하지만 타선이 뭐 양팀 다 득점 기회를 번번이 다 날리는 게 문제였는데요. 네.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7회, 10회, 11회 3번의 말루 기회에서 네, 득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3번의 말루 기회를 놓쳤어요. 네. 예. 특히 10회 말에 연장 때요. LG 봉중근 선수가 엄청난 난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롯데 6번 강민호 선수 삼진, 그리고 7번 황재균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이제 그때 3루 주자 손아섭이 홈에 들어오다가 포스아웃 당했고요. 네. 8번 김문호 선수 투수 땅볼로 또 결국 기회를 날렸습니다.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는데 롯데가 사실 무사 만루 때 강민호가 점수 못 내면 못 이긴다, 이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 결국 어제도 이게 이어졌고요. 그러네요. 예, 그나마 롯데 불펜진이 좀 튼튼해서 이 추가 실점하지 않은 덕분에 뭐 무승부로 끝나긴 했는데요. 어젯밤 뭐 자정이 다 되도록 뭐 11시 넘어까지 이어진 경기가 중계방송 분당 최고 시청률 3.5%를 돌파하는 시청률 대박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도 알려주시죠. 챔피언 결정전에서 모비스가 3승 2패로 앞서가고 있네요. 네, 모비스 어제 열린 그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요. LG를 66대65 한 점 차로 이기고 3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네. 모비스는 앞으로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더하면 2년 연속 이 챔프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스의 로드 벤슨이 유재학 감독을 자유투 때문에 울렸다가 웃겼다가 했습니다. 이 63대63 종료 2분 전에 동점이던 순간에 이 벤슨이 자유투 2개를 얻었다가 모두 실패를 했거든요. 유재학 감독이 이때 연장 가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종료 21초 전에 이 64대 65로 모비스가 1점 지고 있을 때 자유투 2개를 한 번 더 얻었고요. 벤슨이 이때 다 성공시키면서 이게 그대로 결승점이 됐습니다. 유재학 모비스 감독도 경기 후에 벤슨의 마지막 집중력 덕분에 이겼다, 이렇게 좀 칭찬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현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의 경우 강남 쪽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립니다. 남산 3호 터널도 중간 지점부터 터널 빠져나올 때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강대로가 서울역 광장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광장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강남권으로 내려가서 강남대로가 양재 시민의 숲에서 노년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만나는 테헤란로가 설릉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역삼역에서 강남역 구간 어렵습니다. 노년로는 역삼역에서 노년역까지 시속 1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선거는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비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 빠짐없이 바로 물어보는 것이 공약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장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의 이혜훈, 정몽준, 김황식 예비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TV 토론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공약들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개발 산업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 끝난다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재정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우선 서울시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시 예산이 올해 약 한 2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대선 공약에 따른 그 복지 의무 지출 등이 늘어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용지들을 매각해서 부족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실정이고요. 예. 따라서 지금 나온 그 정책들이 대부분 그 9호선 지하철처럼 민간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또한 민간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 재원 대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약들을 발표할 때 그런 방안들을 함께 발표를 해줘야 되죠. 자, 이제 이번에 역시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새 후보 모두 그 박원순 시장과 맞서서 그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좀 풀겠다 이런 공약들입니다. 네. 김황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연한을 지금 현행의 40년인데요. 이걸 30년, 10년을 좀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네.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사업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단계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서 6개월 이상 좀 단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뭐 공약을 내놓은 것들이 있나요? 예, 뉴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현행 서울시 시정 같은 경우 뉴타운에 대한 이 출구 전략을 쓰는 반면에 네. 세 후보 모두 뉴타운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 이 공공조합원 제도를 좀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공약 볼까요?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시장을 좀 대폭 좀 팽창시켜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새 후보의 공통적인데요. 네.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밸리를 조성하겠다 5개 지역에 이곳을 통해서 아이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회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이 서울시에 약 한 100여 개가 이전을 해서 생기는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운상가의 한류메카, 도심공원, 대규모 행정타운들을 조성해서 서울시에 새로운 경제혁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 거죠. 예, 이 후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혜훈 후보가 얘기하는 세운상가 그 문제는 이 개발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개발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건 이제 시장과 관계된 건데요. 이 부분은 한류메카가 가능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후보들 간에도 약간의 논쟁이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TV 토론에서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싹 쓸어버리고 이제 지하에 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보존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더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공약에 관한 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복지 공약의 새 후보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면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들이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다 보는데요. 네. 이 당 전략하고도 좀 같습니다. 이 새 후보 모두 어르신과 보육 여성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하고 워킹맘을 위한 그 역세권마다 어린이집을 좀 신설하겠다. 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 지하철에 대한
교통 분담을 좀 줄여주겠다, 우대 요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유일한 후보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지하철 여성 전용 칸을 설치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2배 확충하겠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인력뱅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 친화적 기업 육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기존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육 서비스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 공약, 이 복지에 관한 공약들 역시 이 재원이 항상 늘 문제죠. 지금 아직까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후보들이 있습니까?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공약들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네. 재원 대책들은 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예,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을 끄는 것이 대중교통에 관한 공약. 교통 관련 공약인데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요? 세 후보 모두 이 교통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남북 간 도로들을 좀 서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 뭐 이런 약속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경전철을 적극 추진하겠다, 조기에 완공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강남에서 시청까지 10분대 지하철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 시청, 은평, 뉴타운 간에 이 철도들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을 X축으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을 직접 연결해서 환승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가지고서도 오늘 뭐 TV 토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남하고 서울, 이제 강남하고 시청, 이렇게 연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GTX, 그거를 하다 보면 거의 위치나 방향이 일치한다. 중복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논란들은 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좀 시장의 권한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 도로 관련된 공약들은 네. 서울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토론거리들을 좀 많이 남겨놓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또 특별히 뭐 소개할 만한 공약이 있나요? 이미지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공약들이 좀 있는데요. 예.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민 이미지의 변신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 무료존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공약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무료존. 예.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후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여성 칸을 좀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르신과 여성들을 동시에 좀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역 육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고요. 출장형 보육 서비스 제도 도입 등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각 캠프에서는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예,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나왔다고 보면 다 됩니다. 냈다고 얘기합니까? 비전 발표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이 후보나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있어야 전체 공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공약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예? 이 공약들 100번 발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비교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방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TV 토론들이 진행되고 경선이 진행되니까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공약들이 제시가 될 거고 서울 시민들끼리 이제 토론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오늘 TV 토론에서 다 소화되지도 않았어요. 네, 저도 이거 지켜봤더니 뭐 1시간 몇 분 동안에 어떻게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TV 토론도 또 좀 더 한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약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공약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 네.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네. 나의 부담은 또 얼마나 지게끔 하는 약속인지, 네. 또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언론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캠프에서도 굉장히 이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공약을 발표하면 좀 써주든가 방송을 해줘야 시민들이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저렇게 되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도대체 제가 무슨 아무리 발표를 해도 보도도 안 해주면 말이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데도 공약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예. 정당과 후보자는 바꿀 수 없는 고정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람의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선거가 약 한 1%에서 3% 내로 승부가 갈린다고 하면 예. 결국은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요인은 바꿀 수 있는 요인은 공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는 공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최근에 이르를수록 이 선거 때마다 뭐 정책 공약도 만들려고 그러고 발표도 하고 하는 거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말이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이 왜 존재합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개별 공약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 이번 선거 때 공약 기조가 지난번 선거 때 혹은 정당의 공약 기조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가를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은 이제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진보적 아젠다로 집권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같은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변화들을 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부 간선로 지하화나 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 뭐 이런 것들도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논쟁점들을 보도하는 것, 또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충 이런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돼야지 되지만 또 안 되는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면 이건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무슨 정책 공약에 관련 기사를 쓰면은 뭐 사람들이 잘 보거나 듣지 않는다 그러는데 재미없겠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좀 재미있게 좀 다룰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재산권과 또 관계된 게 정책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또 복지와도 관계가 됐고요. 네. 이것만큼 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신문 방송의 변화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the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창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싸게 사? 중간 과정 없이 직거래하면 돼. 합리적인 당신의 소비를 닮은 여행. 이제 중간 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을 만나세요. 수수료만 아꼈는데 이게 얼마야?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기억하십니까? Yes or No 질문이죠. 새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인데요. 보내주신 의견 몇 분 살펴보죠. 1753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예스입니다. TV 토론을 통해 후보자분들의 언변과 논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셨군요. 2356님께서는 TV 토론은 후보를 판단하는데 절대 유용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보 간 비방점 같다는 겁니다. 네, 역시 찬성하신 분이 많이 있네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올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우리를 바꾸는 수다, 경제에 관해서 수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있는 수다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세상을 바꾸는 수다. 네, 유쾌한 수다 한파당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수다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말이죠. 나라 빚이 얼마다, 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예. 나라 빚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어서 빌려온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 빚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나라 빚 그러면 네. 나라 전체 빚이니까 정부 빚에다가 개인 가계 부채에다가 네. 뭐 또 기업들이 빚낸 것까지 다 합치는 게 나라 빚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한 4천조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라 빚에 정부 가계 빚에 또 기업 빚하면 다 서로 물리고 묶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나라 빚하면 이 정부 부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제 정부에서요 2013 회계년도에 국가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직접 돈을 빌린 게 얼마냐. 직접 빚이라고 하는 게 네. 얼마냐 보니까 482조였어요. 482조? 예.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그렇죠. 어디서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채 발행했다든지 우리가 뭐 차 같은 거 사면 뭐 채권 같은 거 사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 빚이죠. 포함하면 예, 그게 다 빚인데 1년 전에 비해서 39조가 늘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연금의 충당 부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대 연금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은 아직도 재정이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몇 년 전에 이
재원이 고갈돼서 정부가 지원해서 지금 연금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을 끝까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끝까지 책임져야 될 돈이 얼마냐 보니까 596조라는 거예요. 네, 더 많네요. 예, 계산상으로는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159조나 늘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고 또 일부 재원이 있는 빚까지 합치니까 1117조까지 정부 빚이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계산이 다 다른 거냐. 신문들마다 정부 빚이 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예. 이게 정부 빚이 뭐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1인당 국민 1인당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빚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부채가 있고 예. 그 공무원연금 아니면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연금의 충당 부채가 159조가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 방법을 좀 정부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빚이 더 많은 쪽으로 계산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연금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금 지급액이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해서 한 64조 정도를 계산을 해놨고요. 네. 연금이라는 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또 54조가 되고 초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다 해서 한 22조 정도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상으로 는 빚이 140조가 늘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 직접 부채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39조 늘었고요. 또 연금에서 인원이 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는 빚이 19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19조? 예, 연금 충당 부채, 실질적인 연금 충당 부채가요. 네. 그래서 215조가 늘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쓰는 거는 19조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예. 159조. 159조 중에 아까 140조는 장부상 는 거예요. 장부상 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19조. 실제로 는 거는 19조다 이런 예.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네네. 신문에서 너무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너무 걱정하게 뭐 걱정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너무 헤드라인을 과격하게 뽑아가지고 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으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 군인 여러분들이 야 우리 때문에 그럼 국가부채 다 늘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된 것 같긴 해요. 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문들로만 보면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애초에 산정 방법을 바꿔서 아까도 말씀드려서 140조가 는 건데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이제 톤을 보면 이 공무원연금이나 이 군인연금이 부실화돼가지고 정부 부채가 갑자기 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가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세금으로 물어주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2조를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예.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 기업체 다니면 퇴직금 다 받지 않냐 이런 얘기하고요.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더 적게 받거든요. 그리고 불이백도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냅니다. 그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연금이 낸 거에 한 2.5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 내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낸 거에 한 1.7배 정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 차이만큼 이제 공무원연금이 더 받는 건데. 많이 받긴 많이 받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급 포함한 수당 이런 것들이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제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9급 초임 같은 경우에 뭐 수당, 시간의 수당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2천만 원, 1,9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돼요. 예, 연간으로요. 그러니까 네. 민간 기업체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건 뭐 논란이 많죠. 외국에서도 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이렇게 통폐합하려고 많이 노력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 빚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2012년 말 기준으로 이제 공공기관 빚이 얼마냐면 493조거든요. 네. 근데 2007년도에 얼마였냐면 249조입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요. 2배가 늘었네요. 예, 공공기관 빚이 2배가 늘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또 그 연초에 그 공공기관 개혁한다고 굉장히 난리를 쳤는데 예. 또 이제 일부 공공기관에서 방만 경영하고 뭐 학자금이다 또 뭐 의료비다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여론의 문매도 받고 했는데 그 공공기관 공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사실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거를 네. 우리가 다 해서 빚지는 거지. 그거 복리후생비 얼마나 된다고 몇십조 몇백조씩 늘었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MB 정부 때 뭐 4대강 같은 거 하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야 될 부분이 이 공사의 빚으로 남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빚이 얼마냐면 138조나 돼요. 한 개 회사가요. 네. 그리고 4대강 사업 같은 걸 주로 했던 게 이제 수자원공사인데 이런데 이제 보면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이요. 29%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4대강 공사 끝나고 나니까 118%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4대강 공사 하면서 사실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거를 상당 부분 공사 예산, 공사 빚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공공기관의 빚이 정부 빚 또 아까 말씀드린 연금 충당 그 빚보다 훨씬 더 빨리 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강한 이제 공공기관 개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줄일는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이죠. 네. 공공기관 빚이나 정부 빚이나 그게 그거고 공적인 빚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수자원자 공사에서 무슨 빚이 있다는 얘기는 4대강 사업하려고 그랬다면 그게 다 정부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거다 싸잡아서 보면 또 똑같은데 뭐 그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얘기하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일리가 있죠. 네. 공사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걸 우리가 했는데 뭐 우리가 돈이 있냐. 다만 이제 좀 과도한 복지. 뭐 이런 그건 거. 지적해야죠. 네. 그리고 무슨 월급 드리기만 해요. 신이 내린 직장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사는 정말 월급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거 다 조사 좀 해보셨어요? 뭐 아시잖아요. 그 조사해가지고 공개하세요. 예. 그리고 항상 적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도 무슨 대기업 CEO들 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하고 이 공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하고 비교하면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빚은 빚 문제고 그렇죠. 복지 문제가 과도한 점이 있다면 좀 시정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다 과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자, 어쨌든 우리 정부 빚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직접적인 정부 빚만 놓고 보면요. 네. GDP 대비했을 때 저희가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보면 한 107% 정도 돼요. 일본이 가장 이 GDP 대비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220%나 되고요. 미국이 한 100% 이상 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도 한 80%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80% 정도.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GDP 대비 비율보다는 이 정부 부채 또 나라 빚의 어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증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은 잘 안 거치고 쓸 돈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2년도에요. 우리나라 그 재정관리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관리재정 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17조 적자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1조 적자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세금은 좀 덜 거치기 시작했고 정부 지출은 복지 예산이다 뭐 SOC다 많이 늘기 때문에 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면 이자도 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정부 부채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 절대 수치로 비교하는 거 가지고 너무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방금 세금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이 좀 잘 덜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만큼 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수입이 있는데 세금이 있는 거니까요. 가게가 됐던 기업이 됐던 간에 뭔가 돈을 벌고 있어야만 세금이 거치는데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경제 성장률만큼 그 세금이 덜 거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 법인세라든지 또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자.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빈곤층한테 좀 나눠주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면 또 경기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서 세금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듯한 그런 지표들도 보이긴 보이던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일부 고가 상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의 소비가 좀 는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네. 또 이 재래시장이라든지 바닥권에 가면 여전히 장사 안 된다는 얘기들 글쎄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은 쪽은 그 비교적 그 부유층 또 돈이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딘가 보면 이제 일부 대기업들한테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런 쪽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또 서민층의 경제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계부채 이야기도 마저 좀 해 주시죠. 가계부채가 뭐 1,000조 넘어갔다는 건 다 공지의 사실인데요. 네. 이게 가계부채의 질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죠. 네. 부채를 얻어서 그만큼 더 이익을 많이 낸다면 좋은 건데. 그렇다면 괜찮죠. 계속해서 우리 가계부채의 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 조건에서 돈을 못 빌린다는 거예요.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고요. 이자가 너무 비싼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이 돈을 빌려서 여하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린다면 그건 뭐 걱정이 없는데 취약층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한 50%도 안 되는 취약층의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 취약층 계층이 2012년보다 그 많이 늘어서 1,100만 원 가까이 가구당 부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취약층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빨리 느니까 이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아마 회수 불가능한 부채 또 불건전한 부채가 많이 쌓여서 이게 사회가 또 같이 좀 부담해야 될 그런 악성 부채가 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니까 이자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내수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인데 이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 하여튼 이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약층에 있어서는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생계형 부채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무슨 좋은 사업에 투자해서 이거에서 이익을 내서 잘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는 모르는데 대부분 보면요. 생계형이란 말씀 주셨는데 생활비로 쓰는 부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전월세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묶이는 돈의 그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 좀 해봐 주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이 빚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빚이 느는 게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느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라든지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빚 또 중소기업들의 빚 이렇게 느는 거는요.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 간의 불균형의 심화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15년 동안에 전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계소득 비중은 10% 이상 줄었고요. 대기업을 위주로 한 기업소득의 비중은 그만큼 늘었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에 쏠려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기업들 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대기업 간에도 잘 나가는 몇몇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대기업들 간의 양극화가 있고요. 또 민간 또 가계 중에서도 일부 부유층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간소득 이하의 빈곤층 또 서민층의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편중화되고 있는 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 부채 또 전체 사회 부채를 좀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핍 생활에서 부채를 줄이든지 아니면 성장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높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양극단의 선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핍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민간 그 소비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부가 정말 쓰지 않아도 될 예산 같은 거는 줄여서 꼭
그 소비라든지 또 서민층 민생 뭐 이런 데 살리는데 좀 돈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뭐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페이고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안 줄이면 예산 더 안 준다 이런 그 정책 같은 것도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수입이 확보될 테니까요. 근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좋은 일자리에 또 서민층이라든지 중간층 이하 사람들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의 형평성 같은 것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개혁들을 추진해서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들 저희가 하는데 최근 들어선 개천에서 용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 이런 것들 좀 공교육 강화 같은 걸 해서 개천에서 용나서 좋은 직장 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 플랜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오늘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 질문은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였지요.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스와 노 비율이 9대1 정도로 나왔군요. 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0327님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